인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인천 소설 속에 나오는 또 저희가 노동의 도시라고 많이 알고는 있는데 소설에서 그 소설 배경 속에 나오는데 그렇게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을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인천을 좀 더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노동의 도시 왜 이 노동을 시작할까라는 그 소설 속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자 역시 인천의 소설가시죠. 인천의 소설가 양기채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님 소개를 지금 굳이 안 해드려도 아마 제가 PPT를 미리 살짝 봤더니 어떤 책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 문화 오아시스 사업할 때 작가님께서 변산이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협률사를 지금 예강극장이 담긴 그런 이야기로 전해주셨고 또 소설이라는 인천이라는 소설이라는 소설 속의 인천 말씀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 그 사문집을 통해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을 또 펼쳐주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한테 귀한 시간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양진채라고 합니다. 생명평화 포럼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모임 제목이 너무 커서 대단한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현재 화도진 문화원이라고 인천시 동구에 있는 문화원에 있습니다. 이제 동구나 중구, 이제 보통 중구가 개항장을 비롯해서 개항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중구는 개항을 하면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 실제 조선인들의 삶의 터는 동구였고 실제로 이 동구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중심으로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인천은 매류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해안선을 계속 메꾸고 중공업이나 경공업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부두가 들어서고 그 공장과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집을 짓고 살았고 수도옥산, 안석동 다 그렇게 삶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화도진 문화원이 언제 생겼냐고 물었는데 제가 이제 6년 차, 그러니까 인천 노무현 정부 때 모든 분구에는 문화원을 두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 문화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시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시 단위로는 이제 문화 역사 예술 아카이브를 하는데 너무 규모가 크니까 각 분구 단위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아카이브 표포 자료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두는 조례를 만들었고 전국의 분구에 문화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문화원이 있고 인천에는 동구가 거의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옹진구가 군이 저희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옹진구가 저희가 거의 마지막으로 문화원이 세워졌고요. 그렇게 문화원이 세워졌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열악한 구라는 거죠. 동구나 이 옹진구는.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들어가서 있은 지는 한 3년, 지금 4년 차 들어가고 있고 이 동구만이 가지는 콘텐츠, 무기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저는 이것이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자산이 동구에는 있다. 그것이 70년대에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을 탄생시켰던 동일방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었던 그 노동자들의 삶과 함께했던 도시산업 선교회가 있고 또 그 이전 개항 때부터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가 있을까? 구로가 그게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동구의 중요한 콘텐츠라고 봤고 그런 동구의 자산과 더불어서 저는 끊임없이 노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고민과 이 동부 지역이라는 역사가 만나서 지금 계속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노동자의 길이라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답사하는 코스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에 공식적으로만 한 450명 정도 답사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이제 길을 만들어서 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설 속 인천 노동 이야기고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는가는 맨 나중에 제 작품 간단한 두 편 정도를 한번 같이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딱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저는 2008년이니까 지금 한 14년 차 되는 거죠.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당선이 됐고요. 소설집 2권과 짧은 소설집 장편, 그 다음에 산문집 2권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이야기하면 노동이라는 테마, 사실은 70년대 후반 동일방직 여성들의 삶을 같이 녹여낼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것을 놓고 장편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 중반부터 좀 막혀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쓰게 됐고 왜 막혔는지는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주로 지금 책은 쭉 이렇게 냈는데 아시다시피 3분의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 라는 책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가들의 작품만 모아서 어느 소설가가 인천의 어떤 것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지 그 소설의 문장과 지역을 소개하는 책이고요. 변사기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관극장을 배경으로 한 당시 무속영화 시절의 변사, 기담이 이름이고 변사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변사 역할을 했던 기담의 이야기. 누가 이러셨는데 저 이 책 5세 찍었습니다. 인천 아직도 안 읽으셔가지고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로 무슨 제작사하고 책이 나온 지 한 2주 만에 한겨레신문에 좀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렸는데 그 영화 제작사에서 바로 영화 찍자고 계약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직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책이 더 나가긴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이 한 권이 어디 갔지? 책이 표지색 이게 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 저 검은 설탕의 시간이나 그러니까 변사기담을 쓸 때부터 계속 인천, 이제 제가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사실은 이게 서울에 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인천에 많은 작가들이 소설가들이 또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에 인천 작가로서 뭔가 좀 인천이 배경인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고민 때문에 변사기담을 쓰게 됐고, 인천을 공부하면서 인천에 대한 애정이 커지니까 제 단편 소설집에도 인천이 배경인 작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소설 속 인천을 배경으로 한 노동 이야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작품으로는 강경의 장편 소설 인간문제, 현덕의 남생이, 조세희의 남소공, 유동무 선생의 어느 돌멩이 외침, 김중미의 괜히 부름한 아이들, 그 다음에 제 중편을 한 편 보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해야 돼서 빨리빨리, 제가 원래 좀 성질도 급하고 말도 빨라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어떤 도시일까?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 그 해에 인천에서 신춘에 당선된 동화 작가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좌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인천이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물음을 물었었는데, 저는 어려서는 이상하게 인천이 잿빛 도시라는 인상이 있어요. 학창 시절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조금 한 20대에 넘어와서는 문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혼재된 비빔밥의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이제 또 인천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천은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에서 매립된 땅은 한 17%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있었던 땅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저 부두나 송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계양기부터 중동부 매립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매립을 해서 땅을 넓혀나가고 아파트를 짓고 인구를 늘리고 하고 있는 매립의 도시. 그 다음에 계항장을 중심으로 한 최고가 많은 도시.
부평 에스캄시티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에스캄시티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의 발상지, 그때 이제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밴드들이 활동을 하고 해서 대중음악의 발상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작년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Always 인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냥 모든 길은 통한다라는 게 관념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바다, 그러니까 인천 우리 동구도 해안선을 걷다 보면 여기 이제 뭐 길 끝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끝 표지판,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러나 그 도로는 끝이지만 바다로 이어져 있고 하늘로 이어져 있는 인천은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는 이런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소설 중에서 이제 일제시대의 30년대 중후반 소설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2000년대쯤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개항기 부두 노동자라는 제목을 먼저 잡았었는데요. 인천은 개항을 하면서 부두에 이제 뭐 수탈을 목적으로 하든 어쨌든 수많은 부두에 화물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부두에 일할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부두 그 앞쪽을 매립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장들을 세우니까 전국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인천을 오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다. 몸은 힘들지만 먹고 살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소설 속에서도 실제로 제가 이 시기 30년대에 소개해드릴 소설 두 편은 다 모두 이제 그 농촌에서 지주하고 싸우거나 지주한테 몸을 뺏기거나 다양한 이제 이유로 해서 다시 도시 인천에 일할 곳을 찾아서 인천으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소설 두 편의 고루 배경으로 나온다는 건 실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시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딱 이때 개항기 시기만 이어진 건 아니죠. 70년대에도 공단 도시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농촌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사람 선교에도 맨 처음에 선교를 하시던 그 조옥을 목사님도 농촌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왜 다 도시로 가는가, 이 공장을 찾아서 가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 인천의 도시사람 선교를 세웠던 그 내용하고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작품이 강경의 장편소설 인간문제라는 책입니다. 이 인간문제의 초판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책은 이 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금서였다가 해금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강경의 작가는 월북을 했고, 이 당시로 따지면 약간 카프 문학의 시대였는데, 이 강경의 작가는 카프 문학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인간문제라는 소설을 써냈는데요. 보면 이제 삶을 좀 보게 되죠. 이게 작가가 어쨌든 소설이 허물하물을 하는데 작가의 사상이나 삶이 소설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변사기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현재 2000년대를 살고 있으면서 저 1920년대의 배경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예 계획한 소설이고, 그 소설 속에서도 여러 인물들의 작가의 사상이나 삶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강경의 소설가도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나서 어렵게 삶을 삽니다. 근데 의외로 신직교육을 받고요. 말솜씨가 뛰어나서 도토리 소설쟁이, 어린아이가 아주 말솜씨가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도토리만한 것이 소설쟁이 이야기를 잘한다, 이런 별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로는 고향 선배인 양주동과 동거를 하면서 동독 여학교를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지역 생각이 안 나네. 어디로 갔더라? 장현 쪽에 가면 이런 이제 북한 말투죠. 여성 작가 강경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고, 사실 이 강경의 작가의 작품으로 이 인간문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한국 노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도 강경의 작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성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죠. 이 시절에는
그 아까 변사기담에 나오는 이 변사도 여자의 목소리도 다 남자가 했었고 배우들도 실제로 여성 배우 역할을 남자가 하기도 하고 했었던 시대 남성들이 주류를 이뤘던 사회에서 이 강경애 작가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면서 문학을 다루고 있었고요. 뭐 지금 인간 문제를 그냥 한 줄로 얘기를 하면 농민운동과 노동쟁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일보에 120차례에 걸쳐서 연재됐었고요. 이제 우리 이렇게 연구자들이 계속 고민하는데 강경희 작가는 언제 인천을 왔었을까? 인천을 배경으로 이 인간 문제의 이제 전반부 말고 후반부가 전부 인천이 배경인데 그것도 중동부거든요. 언제 왔길래 이렇게 생생한 묘사를 할까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대략의 인간 문제 한번 읽으신 분들 떠올려 보면 용현 이건 이제 저 북한 쪽이죠. 용현 마을에 소장농으로 살다가 저 딱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선비하고 간난이라는 여자. 선비도 여자 이름이에요. 선비하고 간난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고 남자는 신철과 첫째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간난이하고 선비는 둘 다 뭐 비슷하게 이 지주한테 몸을 당하고 그 당시에 이게 막 여성 문제를 강경애 작가가 뭔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당한 삶을 사는 여성 작가인데, 그러니까 여성 인물들을 등장시켰는데 처음에 농촌에 살 때는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결국은 도망치듯이 서울을 거쳐서 다시 인천으로 옵니다. 여기에 이제 소설 쪽 드라마적 요소로 보면은 이 선비라는 여자가 좀 이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던 신철이 이 지진의 집에 놀러 왔다가 선비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를 약간 찾듯이 해서 선비가 이 인천의 대동방적이라고 지금의 동양방적에 와 있는 걸 알게 되고 신철은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 삶을 좀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고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인텔리적인 삶을 버리겠다라는 노동자와 삶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첫째라는 남성 노동자가 같이 살면서 이 애의 사상을 바꿔놓습니다. 노동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도 80년대 많이 그랬죠. 이렇게 소위 인텔리들이 노동 현장에 왔는데 사실 이렇게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 신철이 결국은 노동을 못 견딥니다. 너무 힘든 이제 그 뭐 구두 노동도 하고 방쪽 공장 그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매일 이 무거운 짐을 전하면서 나는 노동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볼 때는 이 신철이 웃긴 거죠. 일을 제대로 못 하는데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제일 잘해야 그게 제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자기는 인텔이고 일부러 정말 인식 쓰듯이 노동 현장에 왔는데 노동을 몇 견디니까 다른 노동자들이 비웃습니다.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왜 내 마음은 노동자와 함께 하러 왔는데 노동자들은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줄까? 이런 갈등과 함께 뭐 선비가 그 동양방 이제 대동방적에서 폐기를 죽게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던 선비가 죽게 되고 또 간난이는 그 이제 지금의 독일방적인데 그 대동방적에서 뭔가 모의를 하다가 뭐 붙잡혀서 탈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간난이가 사라지고 그 신철은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사람은 첫째 남자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 제목이 인간 문제 너무나 큰 제목이긴 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이제 첫째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신철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지주 같았던 신철이 이렇게 뭔가 삶을 배반해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 살아가던 선비도 죽고 마지막에 그럼 결국은 이 노동자의 문제, 그러니까 노동자의 문제를 조금 확대를 해본 거죠. 이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라고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소설의 전체의 내용은 이렇고요. 이제 소설 속에 어떻게 인천이 드러나 있는가를 보는 재미도 조금 쏠쏠할 것 같아서 제가 소설 속의 문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여기에 보면 한번 각자 선생님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츰 밝아오는 인천 시가를 걸으면서 영종섬 뒤에 귀엽게 보이는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좀 어디쯤에서 바라봤겠다. 뭐 지금
대동방적, 그러니까 지금의 동일방직이 있는 거거든요. 만석동. 그러니까 만석동도 지금은 매립이 많이 돼서 만석부두까지였지만 그 전에는 동일방적 뒤에 만석빛이 자리도 부두였거든요. 연부도 제염수가 같이 있었던 곳이니까 바로 뒤에서부터 쭉 튀어져 있는 거죠. 아파트가 가리지 않은 곳이니까 멀리 영동성이 보였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미소에 다니는 부인들이 수건을 눌러 쓰고 맷돌을 들고 간다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 보면 인천에 이제 중동구에 정미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미소에서는 이렇게 쌀에 그 뉘나 돌 같은 걸 골라서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훑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했는데 많이 수출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공을 하고, 그 중에서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다 조리로 쌀 밀었었잖아요. 바닥에 이런 돌 때문에. 그랬던 그 정미소에서 실제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 천석점, 천석, 이 만석동, 예전에는 만석점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실제 지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도 어느 유행을 타서 어느 때에는 그 지명을 바로 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명을 바로 써요. 근데 또 한 뭐 요때 당시도 그렇고 뭐 한 2000년대 초반에 뭐 무진비행 이런 것도 그 저 순천인데 무진이라고 이름을 안 밝히고 무진이라고 다른 이름을 쓰거나, 그래도 실제로 천석점, 만석점입니다. 그다음에 뭐 대동방적 공장, 이게 이제 동일방직의 초창기니까 동양방적 공장인데 대동방적을 약간 풀어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석동을 향해 걸어가는 거고 노동자들이 인천 시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여기에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철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숨이 콱콱 막히고 입안에 침기, 그러니까 침 기운이 조금도 없어서 먼지들만 쌓이고, 이 부두의 노동자들 진짝을 쳐다보면 한천도 아홉서 서로 그 일감을 해서 하루의 일당을 받는 거니까 일을 하려고 아우성 튀는 이 이야기들. 책을 좀 몇 번 가져가서 퀴즈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의 어디쯤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신포동 쪽입니다. 힌트. 요 두 길이 아직도 남아있고 요 가운데에 이게 남아있고. 청실홍실. 네, 맞습니다. 청실홍실. 맞았다. 이게 이제 김바이 이렇게 써 있는데 금파, 그 당시에 이제 금파라고 이렇게 잘 보면 요 위쪽에 보면 레스토랑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철이 저 보면 저 전동굴에 그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신철이 어디서 살았냐면 저 탁동성당에 있고 내리교회 그 근처에서 살았고, 일은 동일방직 쪽으로 다녔고, 이렇게 이제 오다 가다 이것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그 금파라고 이제 일본말로 쓰였던 그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 따스한 온기, 저 레스토랑에서 무언가를 먹는 이 온기, 이렇게 갑자기 자기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처절하게 노동자로 노동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저 따뜻한 게 이제 울컥 그리워지는 거죠. 몸이 힘들고 뭐 하니까. 그랬던 과정들, 저 자기는 노동시장에 나왔는데 노동자들의 부모가 되려고, 근데 저들은 나를 비웃고 저 레스토랑의 불빛은 따뜻하게 나한테 보이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첫째 이야기입니다. 신철을 만나본 후로 세상 모를 것이 없는 듯 이제 변한 거죠. 의식이. 나는 이 세계에 노동만 하는 하층민으로서가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 당당하게 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식들을 갖게 됐는데, 이제 뭐 바뀐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신철이 변하는 거, 전향을 하게 하는 거. 그러나 나는 어떤가, 자신은 어떤가, 사실은 눈앞에 아무런 여유가 없지 않은가, 신철에게는 길이 많다. 예전에 80년대에 제가 이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노동자로서 갈 곳은 뭐 아무 데도 없는데 소위 이렇게 공장에 들어왔던 많은 다른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동자 중에 위장 취업한 노동자 중에 누구 집을 갔는데 엄청 굵은, 내가 보통 슈퍼에서 볼 수 없는 소세지 이렇게 햄 굵은 이거를 이제 물론 저기도 그렇게 잘 먹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집안에 갔다가 우연히 그걸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저 사람은
어딘가에 가서 저런 소세지를 얻어올 수 있는 집안에 살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결국 노동자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긴 한데 이렇게 이 소설 속에 그 첫째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신처럼 길이 많지만 나는 다르다. 자, 선비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선비의 이 주범 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던져주고 나는 불덩이처럼 타오르는데 이 시커먼 뭉치 결국 인간의 이 문제는 스스로 풀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을 풀 사람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소설이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문제는 되게 드라마틱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젊은 청춘 남녀가 연모하고 좋아하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고 또 뭐 그 시골 용연에서 지주한테 몸을 뺏기는 장면이나 그 지주의 딸이 그 아까 인텔리겐차였던 신철을 좋아하는데 신철은 또 이 간난이를 좋아하거나 뭐 이런 약간의 이제 삼각관계부터 좋아하는 이런 러브의 이야기를 넣는하면 또 그 밑바닥에는 또 이 노동이라는 큰 문제를 같이 놓고 있으면서 드라마틱하게 소설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 장 넣네요. 아까 동양방적에서 그 간난이가 사실은 뭔가를 노동력을 모의하다가 밤을 당장을 뛰어넘어 이제 도망가게 되는 신분이 발각되면서 도망가게 되는 신분이 아니죠. 어쨌든 그거 모의했던 게 드러나면서 도망가는 계기가 있는데 그때의 그 강경에는 그 70년대 후반이 되면 이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던 70%가 넘던 남성 노동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겠다고 노조의 위원장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똥물 사건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이 삶을 강경에는 전혀 몰랐을 테지만 그 대동강 방적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의 여성의 삶을 쭉 보면 결국은 70년대 말 80년대까지 이런 그 동일방식 여성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었고 제가 소설을 쓰다가 중간에 막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의 삶의 일부를 소설 속에 계속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한 5시간 이야기를 나눈 녹음을 듣게 됐어요. 맞아 어떤 분이 제가 계속 이 소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고민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밤새 우리의 삶을 좀 기록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를 별로 생각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조명을 하는 건 이 당시에 이제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중반, 후반, 80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뭐 이총각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꿈꾸거나 뭔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아직도 삶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합주의,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막 그런 노선에 대한 논쟁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바꾸려고 하는 삶에서 끝나 있는 것처럼 조명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게 됐어요.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잡혀가잖아요. 구속되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는 더 많은 각오를 해야 되고 더 이후에 지난 싸움을 할 때에는 목숨을 왜 우리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보면 한참 투신하고 했었던 이제 2008년 2000년대 초반 갑자기 연도가 뭐예요? 1991년 네. 80년대부터 이제 80년 후반부터 87년 뭐 88년 이때 보면 86년도부터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 몸을 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토로를 하는데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제가 소설을 잘 쓰라고 그 파일을 받았는데 이후에 소설을 못 쓰고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우리가 11월에 답사를 하게 된다면 이 길도 같이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덕의 남생이 이건 단편 소설입니다. 이 현덕의 작가는 제부도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와요. 친척집에서 살게 되는데 동구에 있는 송현동 78번지 이쪽쯤에서 살게 되고 이 78번지는 동인
인천 북광장에서 저 화덕곡에 넘어가는 바로 사거리쯤이 없기 때문에 바닷가를 많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꽤 많은 길을 아무렇지 않게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 현덕 작가도 많이 동네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석동 지금 만석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뭐 북성포구 주변 지금 북성도시라고 하는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소설 속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 현덕 소설가가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 남생입니다. 그러니까 첫 작품인 거예요. 근데 첫 작품 남생이 신춘문예 당선되자마자 문단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작가가 등장할 수 있는가 뭐 이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요. 이 현덕 작가는 또 특이하게 동화록의 여러 편을 썼습니다. 모두 주인공이 노마라는 주인공을 쓰고 있어요. 이 남생에도 노마라는 어린아이 시각으로 소설을 쓰는데 저는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 중에 이 정말 한 손 안에 든 단편 소설로서는 정말 잘 짜여진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마름의 비리를 풍부하다 땅을 빼앗긴 노마 아버지 이제가 뭐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인천에 살고 있던 영희 할머니가 인천에 오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으니 와라라고 하고 아버지가 실제로 인천으로 올라와서 부두 노동을 하게 됩니다. 소금가마니를 전하니까 결국은 허리를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에 누워있는 처지가 되고 방에 누워있으니까 누가 벌어야 돼? 엄마가 벌어야 되는데 노마의 엄마는 이제 부둣가에 나가서 처음에는 낙정미를 줍는 일을 해요. 낙정미, 그러니까 떨어진 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마니가 되게 허술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튼튼한 포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루마에 싣고 가다 보면 덜컹덜컹해서 그 가마니 사이로 흘러내리는 게 쌀을 주워다가 집에서 씻어서 밥을 해먹고 하는데 점점 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구루마에 손가락을 콕 찔러 놓으면 쌀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걸리면 뭐 죽도록 맞고 뭐 이럽니다. 이 노마의 엄마는 이제 그러다가 맞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처음에 그 일을 하다가 이뻐요. 이제 들병장수, 이제 술도 팔고 뭐 거기 이제 부두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술도 팔게 되고 몸도 팔게 되고 뭐 이런 일을 겪고 나중에는 집에까지 그 노마 엄마가 그 이제 털보라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와서 노마한테 야 너 저기 어디 가서 뭘 사와라. 그때 취였는지 밤이었는지 뭐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여기 가서 사와도 되는데 왜 거기 가서 멀리 가서 사오라고 그래. 엄마는 이제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었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부러 집을 피해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게. 지금 되게 이상한 말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노마는 심부름을 가고 아버지는 집을 비워줬다가 결국 노마가 심부름 가지고 사오던 걸 뭐 뺏어서 짓밟습니다. 본인에 대한 자학인 거죠.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우리 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게 됐고 이때의 노마 아버지도 이 자신의 부인이 이러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자기 슬픈 처지 때문에 상옥을 막 짓밟아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냥갑을 닫겠다. 이제 동구에는 조선인천 주식회사라고 인천에 최초의 성냥공장이 있었고 성냥공장은 공장에서 나무에 황을 찍는 일들은 공장에서 있고 성냥갑을 접거나 상표를 붙이거나 하는 일들은 동네 부업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노마 아버지도 성냥갑을 더 너 이제 일 나가지 말아라. 내가 성냥갑을 접어서 먹고 살겠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개 오냐? 내가 10,000개를 못 접겠냐?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의 손이 부두 노동을 하던 손이 이제 야물지를 못하고 하니까 풀도 덥지 묻고 하루에 10,000개를 붙이겠다고 다짐을 했으나 하루에 500개를 못 붙이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삶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는 뭐 죽게 됩니다. 이 제목의 남생이는 왜 거북이 같은 그 동물인데 이제 배 위에다 올리면 아픈 사람 배 위에다 올리면 낫는다고 이제 그 아까 영희 할머니가 남생이를 배 위에 올리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 뭐 노마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안 부르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 계속 엄마가 이제 부두에 나가 있으니까 노마야 해서 뭐 해달라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자기를 안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자기는 어떤 슬픈 감정보다는 그날 이제 그동안은 키가 작고 뭐 해서 나무에 못 올라갔다가 양보즙나무인가에 못 올라갔다가
올라가게 된 이 과정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정말 서글프면서도 이 뭔가 페이소스가 담긴 듯한 이런 것들이 소설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편 소설이라 아주 짧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전문도 제가 알기로는 뭐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이건 짧으니까 꼭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용 중에 자 이렇게 선창거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된 일, 선창에 나가 소금을 저 나르는 것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처음에는 큰 뜻을 품고 온 거죠. 여기 할머니의 편지처럼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 실제로 요 가운데 요건 예전에 한국 판유리 공장에 있었던 시기니까 대충 시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주 초창기 30년대의 사진은 아닌데요. 부두 노동을 하던 사진을 한 장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말린 생선을 전하려는 아주 얼깃설깃한 사진 그림이긴 한데 부두에서 끊임없이 이런 소금 가마니를 저 날랐으니 허리가 배겨날 수 없었겠죠. 이 노마 아버지의 노동과 관련돼서 했었고요. 소설 속에 보면 한번 여기는 쓰러져 가는 과정이고 한번 이런 장면들 한번 봐보실까요? 나도 생각이 있다 싶은 노마 아버지 홍희찬 소리는 별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랫집 춘삼내를 통해 성냥과 붙이는 재를 얻어왔다. 그 집은 아들이 조합에 든 인부여서 밥을 굽는 형편은 아니나 늙은이 양주가 심심 소일로 성냥갑을 붙여 살면 붙댄다. 그러면 혹은 대끝에 올라 여기다 목숨을 걸고 가자면 아니 될 것도 같지 않다. 하기야 하루 만개만 붙였으면 공전이 1원 50전 그만하면 우선 급한 욕은 면하겠고 이렇게 노마 어미에게 할 말도 있고 하루 만개 궁하면 통하는 법이 있고 인력으로 아니 되란 법이 없으리라. 오냐 만개만 붙여 이렇게 호기롭게. 그러나 이제 곰상스러운 일에 익숙치 않은 손가락은 세세 하나는 파지를 내서 뭉쳐버리고 풀칠을 너무 많이 해서 종이가 묻어난다. 아니 사귀퉁이가 맞지 않고 일그러진다. 마음이 바쁜데 반대로 손은 굼떠진다. 계속 이제 다른 데 없이 오히려 또 오줌이 자서 몇 번이고 일어난다. 이런 일들을 아주 정말 눈에 보이듯이 묘사를 쭉 하고 있죠. 이 성냥 공장에서 성냥 가공을 하는 일, 그다음에 이런 성냥 예전 추억이 조금 돋죠. 네. 조금 이제 7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인천은 노동의 도시가 됐고 지금은 주한공 예전에는 주한공단, 부평공단 그랬는데 지금은 주한 국가산업단지, 남동 국가산업단지 이래서 3단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의 삶 이야기를 하면 전태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얘기했던 그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래되긴 했네요. 네. 조세희의 연장소설 오랜만에 본인 선생님들의 20년대 향수가 돋는 책이죠. 우리 모두의 필독서였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입니다. 조세희 선생의 생각을 조세희 선생은 65년에 당선이 됐는데 한 10년 동안 집안에 어머니 돌아가시기도 하고 집안에 병고가 있으면 한 10년 동안 소설을 못 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 소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인데 이제 취재하러 그 판잣집에 갔다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이 바로 앞에까지 이제 포크레인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제 소설 속에 그 전반부라고 하긴 이게 연장 소설이니까 어느 편 속에 보면은 이제 그 무허가 쪽 행복동이라는 무허가촌에 살다가 집에 허물리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작가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거죠. 이 밥 먹는 자리에 포크레인이 치고 들어와서 이 집을 무너뜨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취재를 하고 밥을 먹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첫 단편을 다시 쓰게 되고 그것이 연장 소설로 12편, 12편의 작품을 쓰게 돼서 일약 이 70년대의 이 빈민과 그 노동자의 삶을 다룬 소설로 일약 스타너 사실은 이게 지금 300세 출간을 한 문학작품은 인천에 그러니까
한국의 문학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순수 문학으로 따져서는 거의 유일하죠. 300세면 책으로 몇 권 정도 될까요? 30만 권? 2017년쯤에 한 170만 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일세가 보통 많이 찍으면 1000부, 이제 보통 500부에서 1000부 사이에 일세 한 채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는 일세가 한 10,000부 막 이랬어요. 처음 찍을 때. 그다음에 그때는 인구는 적어도 독서 인구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아마 10,000부였었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훨씬 많이 팔렸었고, 그 다음에 뭐 80년대 약간 금서처럼 돌았어도 사실 계속 책 팔렸던 거죠. 뭐 필독서처럼 뭐 이 책들이 계속 팔려서 결국은 170만 부였고, 조세희 선생을 몇 년 전에 우연히 자리에서 뵀는데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 책이 아직도 팔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본인의 삶으로 왔을 때는 이 책이 왜 지금 이만큼뿐이 안 팔릴까,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토론을 술자리에서 하시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으로 보면 책이 좀 더 많이 팔려서 인생을 조금 더 받아서 삶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아직도 이 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단면이 아니잖아요.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야, 저 170만 부 책을 팔고도 내 책이 안 팔린다고 하시는 훌륭하신 아이들께서. 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오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저런 프로를 갖기도 했었어요. 정말 난소공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저런 포스터를 만들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영이라는 아이가 이제 이제 딱지를 샀던 사장네 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몸을 팔게 되고, 나중에 그 아버지 자기네 집 한 그 땅 문서를 훔쳐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표지를 이렇게. 영화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이게 관심은 끌지만 폭삭 망했죠. 그 뒤에 다시 이제 그 나온 영화가 또 다시 좀 이후에 다시 나온 영화가 여긴 했는데 흥행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영화 유튜브에서도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곡 영화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난소공 책은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렵죠. 일단 각 단편이 다 다른 이야기인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어느 시점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토리는 딱 어떻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가 없죠. 메비우스띠라는 양면의 이야기를 하고, 뭐 굴뚝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나한테 누구 얼굴이 누가 뭐 세수를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뭐 내금을 놓는 가시고기부터 그 난장의 아버지가 굴뚝에 올라가서 동일 비행기를 날린다라는 이런 문학적인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거는 노동자의 하루의 일에 따른 그 일당 계산을 해보는 장면, 뭐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세심한 정말 소설의 문장 같지 않은 이야기를 쓰는가 하면 또 정말 이렇게 환상적인 문장들을 같이 가지고 나면서 이 소설을 굉장히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편 연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각 단편마다 주옥 같아서 어느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끌어내기 어렵다 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마로도 제작되기도 했었다. 그만큼 어쨌든 누군가는 이 작품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해내기가 어려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난장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을 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을 가진 것으로 보면 난장이로 상징되는 못 가진 자, 또 거인으로 상징되는 가진 자 사이의 대립,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 이것도 얼마나 참 이렇게 반어적인 이제 빈민촌의 서울의 낙원구 행복동에서 살던 이 난장이의 가족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뭐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 죽고 집 땅집 한 돈은 거의 다 뭐 못 저기 하게 되고, 여기는 사라져서 그 문팔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천으로 오게 되고, 또 인천 이 중에 조금 의식 있는 청년이 계속 인천을 다니는데 이제 소설
속에 인천이 배경인 데가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이건 너무나 디테일한 거예요. 개항과 더불어 뭐 국제적 무역항으로 성장한 은강이라는 곳이 이제 인천을 상징하고 있는데 금속, 도자기, 화학, 유지, 조선 뭐 이렇게 하고 저 판유리 한국 최고의 존재로 나타나 있다. 간문식 돋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공장 지도는 북쪽이다.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 기계들이 돌아다닌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이래서 인천에 대한 이야기. 근데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의 참모는 이렇게 내용들을 쭉 봐보면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공장에 윤종기를 들여오고 없앨 윤종기를 들여와서 점점 성장을 한다. 그러면서도 사장은 회사가 당한 위기를 이야기한다. 결국은 노동자들 많이 불나매라는 이야기. 또 소설 속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희는 푸른 작업복을 입고 작업물을 썼다. 직복과 그 다음에 1분에 120걸음을 뛰듯이 걸었다. 이초각 선생님 그 동일방직에 일했던 이초각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초각 선생님은 1분에 140보를 걸었다. 그러니까 1분에 그게 규정입니다. 140보. 그래서 이초각 선생님은 150보까지 걸었다고 하던가 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한 거죠.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일방직에 들어가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지덕지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말 모범이 돼서 나중에 부상으로 소신과 양은 냄비도 선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1분에 110걸음을 뛰듯이 걸었다. 이렇게 공장이 솜털에서 실을 뽑기 때문에 실이 잘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6, 7대의 기계를 도맡아야 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 돌아가면서 끊어지면 실을 이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1분에 110보 걸음을 걸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는 책을 읽기 위해 자주 노동자 교회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노동자 교회의 목사는 달랐다. 이 노동자 교회가 도시산업 선교회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은강이라는 도시에서 노동자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로 따지면 이게 78년도 소설이거든요. 그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노동자 교회는 지금의 동구에 있는 도시산업 선교회가 된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도 쭉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답동 성당이나 이 도시산업 선교회 쪽에서 일종의 조금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각 공장으로 들어가서 조직 활동을 했던 이들을 보면 이런 내용 하죠. 쭉 함께 숙식을 함께하면서 배우고 노래하고 모두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공장으로 돌아가서 이 노동자의 삶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못 보고 있어서 그 다음에 유동훈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가져왔어요. 논픽션이라고 잡고 최근에 그러니까 첫 초판본 처음 나왔던 책은 이 논픽션 책은 이 책이었고 전태일 재단에서 전태일 50년인가 해서 다시 특집판으로 이 책을 냈었습니다. 이 논픽션 실제에 있었던 일이고 이 유동우 작가는 이 책이 많은 대학생들이 공장으로 들어오게 한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 유동우 선생은 아주 삐쩍 마르고 등치도 크지 않은데 딱 봐도 이렇게 외골수적인 기질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 처음에는 아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원래 뭐 마츠코바 같은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섬유 공장에서도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보석 같은 데서 세공하는 데서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많이 받거든요. 좀 부자인 사람들이 보석을 사러 오고 그 세공하는 데 돈을 받으면 그게 자기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공사 일을 그만두고 조금 쉬었다가 결국은 이 부평의 삼원섬유라는 곳에 오게 되고 여기서 처음에는 뭐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그 공장 노동자들을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노동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유동우 선생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는 공장에 가고 싶어도 일요일에 일을 해야 돼요. 야근을 하고
밤에 교회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작 가난한 내가 천국에 가려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주일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아유 이게 목에 이 조원석 목사님이 유동훈 선생님하고 엄청 많이 싸웠고 처음에 왜냐면 이제 유동훈 선생은 기독교 신앙으로 성경책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위 노동자 교회라고 하는 이제 부평에도 백마교회였나요 선생님? 광야교회. 광야. 네. 광야교회에서 그 조화수 목사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결국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설득이 되면서 이 삼원섭리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들을 해온 거죠. 아주 골수적인 분이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해고되고 그러면서 이분도 역시 노동조합을 바꿔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뭐 전국적인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구속됐고 이 등치만 작아서 등치가 작고 이런데 엄청난 고문 후유증에 이도 몇 개 나가고 몸도 거의 뭐 여기 갈비뼈도 부러졌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고문 후유증이 너무 커서 한청 헛각이 보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풀려나서 집에 있을 때에도 그런 공황장애 때문에 막 집에 경찰들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피해서 도망가거나 뭐 나중에 새우젓배도 탔다는 이야기가 있고 주차 관리 요원으로 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시다가 이제 그러면서 약간 집안내에서도 거의 좀 어려워지고 이혼을 하고 왜냐면 이제 제정신인 상황이 아니라 공황장애 때문에 계속 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막 거의 맨발로 막 밤에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고문 후유증으로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고문 후유증이 이 고문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 그것에 고문으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도 받게 되고 지금은 그 서대문 쪽에 이제 민주지사 아파트라고 서울시에서 서대문 쪽에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놨는데 그쪽에 사시면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있잖아요. 서대문에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인권 기관에서 해설사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삶을 본인이 그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했던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계속 해설도 하고 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다고 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건강하게 좀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런 거죠. 우리도 교회 나가는 것을 무척 찬성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노피처 속에서 하고 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서 하고 본인도 아까 소설이 아니죠. 노피처 속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피처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준 거죠. 일반인들에게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사실은 유동호 선생은 몇 번의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몸도 안 좋아서 폐결핵인가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했죠. 이제 실제 그 말들을 그대로 맞습니다. 육은 이렇게 잘해야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말했지만 우리는 노동을 제공할 뿐이지 정신적 복종까지를 요구할 수 없다. 노동자는 다 같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는 거예요. 거의 이제 기독교의 맹신을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근로기준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회사 측 사측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직원들하고도 그러니까 그 같은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죠. 요거는 한 2017년, 18년쯤인가 이렇게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제 지금 문명
요 해올려서 유형 선생님이 이제 요 발 프린팅을 해서 이게 발 본인의 발을 찍어서 그 이제 민주지사 대부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한데 그 선생님이 프린팅 하게 되는 그 기사 장면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네, 조금 이제 2000년 초에 김종미 작가의 작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000년 김종미 작가의 작품과 제 작품은 노동하고 바로 노동 소설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유동호 선생의 논픽션의 글 말고도 사실 이제 80년대 그렇게 대격변기를 걷고 또 그 80년 초부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 변해가는 과정을 책으로 그러니까 작품으로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연석의 새벽 출정 부터 시작을 해서 김한수 선생의 작품도 있고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이제 80년대 노동자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냐면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패턴이 조금 비슷해요. 공장에서 야 우리 이러고 살 수 없잖아. 그 중에 누구 조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조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중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앞장섰던 몇 사람들이 회사 측에 폭력을 당하고 그걸 보고 있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들과의 싸움에 같이 합세해 나가는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소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작품들이 꽤 여러 작품이 있고 또 영화도 있었죠. 영화 제목이 뭐더라? 파업전야. 네. 파업전야. 네. 파업전야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그 영화도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꽤 많은 작품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그것까지 하려니까 조금 한 시간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작품들 말고 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만약에 11월에 답사를 한다 하면 지나가게 될 곳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미 소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년 소설이고요. 베니브리 그러니까 아동문학 분야에 이게 이제 응모해서 당선됐었는데 청소년 소설 베니브리만 아이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느낌표 MBC 책을 읽읍시다에 선정되면서 대대적으로 팔렸고 책이 많이 팔렸고 실제로 동구 청장이 그 베니브리말 소설 속의 무대가 된 곳을 가난 체험을 시켜주겠다는 둥 해가지고 무슨 집을 몇 채를 지어서 그쪽에서 살게 한다는 둥 이런 정말 일도 했었죠. 이제 이건 작가의 말입니다. 작가의 말인데 여러분이 읽는 동안에 이 김종미 저희가 그 최근에 작년에 노동자의 길을 만들고 올해 노동자의 길에 플러스 문학 이야기에서 문학 비를 몇 군데 세웠습니다. 안내판을 세웠는데 아까 만석구도 입구에는 그 조세희 선생의 난소공을 세웠고 아까 강경의 인간 문제는 동일방직 담벽 쪽에 세우고 아까 현덕의 남생이는 저쪽 북송고치라고 아까 연부도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 배경이 되는 곳에 안내판을 세우고 고민을 한 곳이 이 베니브리 말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알 테고 이곳을 저희가 코스상 지나가게 돼 있는데 여기 안내판을 세워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내판을 세운다라는 건 또 누군가가 이곳을 와서 이곳에 대해서 여기에 아이들 이 공부방에 사는 공부방에 오가는 아이들은 가난해지지 않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인데 사람들은 거기를 관광하듯이 와서 여기가 그 소설의 동네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난민 시절부터 그러니까 피난민 시절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터잡고 살았던 곳이라는 곳으로 아예 못 바뀌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안내판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 그래서 이제 제가 안내판의 내용, 그러니까 가난이니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이제 여기가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곳이고 소설은 공동체의 삶을 꿈꾸는 이런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공부방의 건물, 이제 기찻길역 작은 학교 해서 그 건물이 이희룬 작가의 작품이 이제 이런 내용을 써도 이제 김준미 작가한테 이런 정도의 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워도 되겠느냐 했더니 김준미 작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김준미 작가한테 그걸 보냈을 때는 저도 뭔가 편치 않으니까 보낸 거죠.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외부인인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삶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조심스러워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냈는데 김준미 작가가 곤란하다. 아이들이 그래 거기 아직 중학생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곤란하다고 입장을 표해서 결국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이제 우리가 답사 코스 진행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제 김준미 작가의 변이부림한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아이들을 모아서 부부방을 열고 같이 아이들을 다독이고 해 나갔던 삶이 그 글 속에 많이 있고요. 막 소설적 문장으로 유래하진 않지만 그 삶이 주는 따뜻한 감동들이 있었고 참 그 가난한 아이들 방치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그 삶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말에서도 그랬죠. 아이들을 더 알아주지 못했다라는 것, 이 세상이 믿을만 하다는 걸 그 아이들이 알았다면 삶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가져왔던 이유 중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그 이희룬 작가의 작품인데 전면에서도 다 안 보이고 여기 이 바깥 길 쪽에서도 이 집들이 이 다른 집들의 이 지붕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회색빛이고 여기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이런 건축가의 아주 뛰어난 건축물인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을 이 인공방을 지었던 이유가 이게 컬러입니다. 컬러인데 같은 색으로 튀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 공간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쪽 편이 저쪽 편이 정문이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공간들이 새롭게 있는데 이희룬 작가가 일부러 그 옛날에 이제 그 당시 김준미 작가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공공방은 훨씬 더 작았는데 다시 이렇게 확대해서 세우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전면 이쪽 면에 보이는 이 전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그림 그려져 있고요. 제가 이걸 같이 가져왔던 이유가 최근에 이 아이들이 그래 누구도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방에서 공부를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아이들은 어떠냐면 누구도 학교 공부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예술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화제 아주 필수 참가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영화를 꼭 연말쯤이면 상영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뭐 그 영화공과 조안에서 했던 뭐 영화제 같은 데 아이들이 참여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걸 가지고 참여를 해서 상도 받기도 하고요. 이건 올해에 춘천 2년급제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규 공부에서 학교에서 이런 삶에서 뒤처질 수는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난에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참 삶을 바꿔나가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내려고 당당하게 살아내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희 동구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의 삶을 근데 그 시선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공동체 삶을 꿈꾸는 이 아이들의 삶으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삶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동구에 또 이렇게 문화복합공간 도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명은 이 도룰이 공간의 주인이에요. 이 아이들이 기착인력 작은 학교에 있었던 그 변이부림한 아이들 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 동구에 다시 자리를 잡고 이 두 분은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아카이브를 많이 하고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동네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냥 내가 살던 동네니까 다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동네에 들어와서 문화운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동네 이게 약간 미니어처 같은 거예요. 목공나무를 파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이 사는 이제 도시 산업성교에까지 화덕교에 넘어가는 여러 집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분한테 가서 할머니 제가 여기 할머니네 집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 할머니는 대신 이렇게 한 걸 날 주면 어떡하냐 이래서 뭐 대신 뭐 참기름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같이 그래서 공동체 삶을 꿈꾸는 걸 이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라오면서 그런 삶을 실제로 그 공부방에서 배워왔었고 그 삶이 다시 내게 성인으로 이어졌을 때 다시 이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제 좀 확산시켜 내게 가려고 하고 지금 김준미 작가는
강화에서 역시 또 공부방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기착들력 작은 학교에서도 공부방을 하고 있고 서로 오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뭐 저 추수 때 포도 딸 때가 되면 다 같이 그 강화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더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몇 시쯤 됐어요? 8시 7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네네. 그러면 7분? 아, 네. 내 건 한 30분 해야 되는데 10분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검은 설탕의 시간이라는 소설집을 보여드렸고 이게 약간 색깔이 민트에서 하늘에 가까운 색인데 지금 거의 하얗게 보여서 조금 아쉬운데요. 네, 이 검은 설탕의 시간은 이 검은 설탕의 시간의 표제자는 부두 노동을 하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저희 아버지도 실제로 부두 노동을 했었고 부두 노동자인데 어느 날 항상 집에 오면 이 군화에 그 링 감았던 것처럼 그 옷을 내복 속에다가 검은 설탕을 숨겨와서 집에 신문지 같은 도자기 같은 거 깔아놓고 그 검은 설탕을 털어내던 기억부터 그 설탕은 물에 타면 그냥 달콤한 설탕이 아니라 이렇게 부유물이 배 위에서 긁어온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일부러 터뜨렸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가져가려고 그랬던 걸 몰래 바지 속에 숨겨오고 그 설탕은 사실은 부유물도 떠있고 이런 걸 한번 버리고 먹어야 했던 그런 설탕물인데 그 기억이 언젠가 떠올라서 쓰게 된 소설 중에 한 편이고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플러싱에 숨쉬는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가 어딜까요? 네, 오삼입니다. 저에게 그 오삼은 한동안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막 21~22살 때 오삼을 경험하고 그때의 현장에서 저는 허리에 철사줄을 두르고 있었고 소설 속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뭐 시민당사에서는 계속 이제 뭐 지부당 결성대회를 못 하고 있었죠. 워낙 거리에 사람이 많았고 전국에서 여기를 디데이로 모인 사람들이 뭔가 혁명을 꿈꾸던 사람도 있었고 변혁을 꿈꾸던 사람도 있었고 뭔가 노동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모여 있었을 때에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22살에 나는 제가 왜 이 한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지나서 5.3이 평가가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민주화 항쟁이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역할이었는가를 객관화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는 다 비공개로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조직 그냥 동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동원이 돼서 허리에 철사줄을 들고 있다가 휘슬을 불어서 리어카를 끌고 나와서 연단을 만들던 그 속에 내 철사를 얼른 풀어서 연단을 만드는데 이게 묶어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밤새 뭐 구호와 이런 게 난립하고 속바위까지 갔다가 주안면까지 갔다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 삶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날의 이 사건이 내 삶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계속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 조금 이제 그 당시 멀리 와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갑자기 5.3이 86년도였으니까 2000년 20주년 뭐 심포지엄을 여는데 제가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갔어요. 뭐라고 그러나 그날에 나는 뭐였을까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상식의 차이인데도 그걸 가서 못 보여요. 내 삶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정말 그 앞에 이 많은 작품들 속에서들처럼 똑같죠. 독일방직 여성 노동자들도 내 목소리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교회 부활절 날에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뺏어서 이 삶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철을 탐구하는 이 전철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이걸 할 때 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이 노동자의 삶 때문인데 저도 그때 공장에서 해고돼서 나와서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철사를 들고 있었는데 20주년에 갔더니 아니 그때 노동자 조직들이
그 달에 싸움을 얼마나 망쳐놨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내 삶도 피해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 듣고 나오니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싸움은 이제 각 여러 조직들이 서로 공동으로 이 싸움을 조직해내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나 노동자를 위시한 외부 조직에서는 이제 이때를 기회로 노동자의 삶을 좀 알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의 양상이 잘못 흘러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평가들이 되는 걸 보고 조금 가슴이 아파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설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묶여있는 내용이니까 소설로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20주년 때도 갔었을 것 같은데 그 소설을 못 쓰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갔었던 건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이 5.3의 소설 내 삶의 한 페이지가 있었던 5.3을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소설을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5.3 민주항쟁 이야기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삼촌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뭔가 낭만을 꿈꿨던 그 외국에서 온 삼촌이 뭔가 다시 그 낭만이 사라진 이 세계에서 일종의 이제 그 예전에 삼촌교육 때 끌려가듯이 이 낭만 인상 삼촌이 끌려가서 피폐해진 삶을 살고 다시 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난 삼촌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 하나하고 우리가 2008년에 이제 광우병 때문에 대대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모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86년을 놓기에는 소설이 너무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6년과 다시 2008년과 그 지금의 현재와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을 놓고 중편으로 작품을 발표했었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 5.3 이 가장 이제 이 맨 앞에 깃발을 준 이 미통년 단체가 가장 큰 단체였죠. 이 싸움을 조직해내는 건데 제가 이때의 소설의 문장으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에겐 우리의 시간이 있다.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평범한 문장인데 제가 써놓고 우리에겐 우리의 시간이 있다. 저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1초, 1분 똑같이 흘러가지만 우리에게 어떤 시간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때의 일은 연도로 따져보면 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뭐 50년이 지났을 수 있는데 내 기억 속에 그거는 그렇게 오래 지났어? 나의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내 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그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이때의 싸움 때에도 우리에겐 우리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시간탄이었다. 이제 누가 피스를 불고 이제 막 무대를 꾸미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에 우리에겐 우리의 시간이 있다라는 문장을 썼는데 이게 정말 평범한 문장인데 저한테는 계속 울림이 커서 내가 어떤 일에 치여서 힘들고 이럴 때도 나에게 나의 시간이 있어 라는 것으로 다독이게 되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한동안 저는 이런 여기에 대한 요 내용에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80년, 85년, 86년 이럴 때는 사실 다 모든 게 비밀리에 비합적으로 진행되고 만든 유인물들을 공개적으로 뿌리기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던져놓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길을 지나가면 어디서 개가 울고 내 유인물을 던지면 그 집 마당으로 착 하고 떨어지는 이 정막 속에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내 발자국에 누구 발자국 소리가 섞일까봐 두려워서 골목을 빠져나오던 거 그 다음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면 드립다 도망치던 이런 것들이 내가 긴장을 하면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구에 있으면서 어느 골목길을 지나갈 때 야 이거 피세일하기 너무 좋은 골목인데 이런 아까운 느낌의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있었고요. 제가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주한 공단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임금 인상 투쟁식이 3월 일대에 이제 저하고 남자 하나가 버스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버스 안에서 제가 이제 노동자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에 걸리는 뭐 올해 임금 인상 투쟁은 막 이렇게
겨우 한두 정거장을 설명을 하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남자는 아마 유인물을 나눠줬을 것 같고 저는 그러고 있는데 내 떨리던 발끝 이런 거. 제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수석부위원장으로 내정돼서 막 대기업 공장 마당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발끝이 달달달 떨리는데 그걸 표 안 내려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아마 바지가 달달달 거리는 게 보일 것 같으니까 살짝 발끝을 들어서 그걸 표 안 내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내 삶에서 가장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고 기다렸고 뭔가 해내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이 긴장이 돼서 그래서 계속 이제 소설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8년이 돼서 제가 운동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2008년 광우병 파동이 나고 막 이럴 때 제가 딸하고 광화문을 가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그 연단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리어카를 만들던 86년 시대에 정말 철사를 들고 하고 누구는 뭘 들고 연단을 만들고 이게 핸드바이크 제대로 되지도 않는 핸드바이크를 들고 연설을 해내고 하던 시기에서 와, 저 몇 천은 될 듯한 이 연단 공연단들 딱 뭐 유명한 가수들 막 아우 네, 야, 이 격세지감 느끼고 막 이랬던 그때에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 주인공은 이 현장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그 근처에 신문사가 있었고 이렇게 나왔다가 예전에 그 같이 그 이제 5.3 때 같이 있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여자가 마지막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꿈이 뭔지를 아냐고 이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싸고 맛있는 잔치국수 같은 걸 먹어서 이 국수라는 게 참 뭔가의 밥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가장 쉽게 조리되는데 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국수 같은 걸 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 후루룩 먹고 광장에 나가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세상들을 꿈꾸는 이야기를 하지 하는 문장들을 제가 한 달락에 넣었습니다. 굳이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짜였잖아요. 비정규직, 인턴, 알바, 또 하청에 하청. 지금은 워낙 이렇게 그 SNS도 세분화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삶이 계속 다 단절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한데 아까 그 김준비 작품 얘기를 할 때 공부방 아이들이 저렇게 새롭게 변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실제로 우리가 뭐 그래도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뭔가 그렇게 조금 더 같이 살 수 있는 삶, 한 발 더 나아가는 삶을 꿈꾸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저기처럼 아주 거창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런 국수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나가서 그 마당에서 같이 소위 대동단결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소설 속 노동이라는 문제도 보면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거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가져왔고요. 잘 썼잖아요? 아마 이게 끝일 건데 이게 뭐 11월 달에 코스 정세희 선생님이 답사할 거를 말씀하시길래 정세희 선생님이 저희 화두전문학원에 홈페이지 와가지고 그냥 무슨 답사 코스를 신청을 덜컥 정세희 왜 15명 뭐 이렇게 해서 코스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노을 따라 해안 산책 걷기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세희 선생님은 답사를 하고 같이 술 한잔하고 생각을 하고 시간대를 보니까 그 시간대가 노을 따라 해안 산책 걷기 이게 운영이 되니까 그 시간대를 같이 답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셨길래 선생님 그렇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거기는 이제 새로 조성된 동구에 이제 뭔가 약간 그나마 그래도 이게 우리가 뭐 맨날 해안도시 인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점점 어쨌든 해안선은 다 공장이나 뭐 예전에 다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다가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하고 동구도 그나마 이제 길을 좀 만들어놨고 뭐 야간 조명에 있어서 좀 산책하기 좋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조금 바다를 보여줄 수 있고 거기 동구의 해안 산책로에는 뭐 배를 만드는 조선소,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소도 있고 해체부두도 있고 뭔가
저 중국에서 저 불법 조업을 하다가 납포된 배들도 있고 또 그 배들이 억류돼 있는 광경들 이런 것들 이걸 도대체 어디 가서 봐? 이거야말로 동부다운 해안선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 노을 따라 해안선 산책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 지는 광경. 해가 져서 거기 우리가 이제 타르초라고 예전에 이렇게 뭐 히말라야 여행 다녀보신 관장님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소원을 매달아서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하던 그런 소원을 적어서 그 바닷가를 향해서 매달 수 있는 풍경들 뭐 이런 것들 뭐 좀 재미나게 하려고 뭔가 그 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정세희 선생님 이렇게 오늘 문학의 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과 문학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바다가 그리우면 만석구두를 갔다 오는 곳으로 코스를 짭시다. 제가 이렇게 짰더니 정세희 선생님이 해안선도 가면 안 돼요. 더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11월에는 이런 코스로 2시간 내지 또 걷다가 여러분들이 기운이 넘치면 노을 따라 해안 산책로길까지 갔다가 어딘가에서 저녁을 먹고 술 한잔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11월 코스도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대략 이렇게 코스를 짜봤고요. 요거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끝이네요. 네. 말 빠르고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어떤가 모르겠는데 질문까지 그냥 제가 받으면 되죠? 네. 네. 저기 질문 겸 어쨌든 동일방지 그 부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노동자 토지 노동자를 노동을 주제로 한 토지 소설 그런 거로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제에서부터 전평 그다음에 해방 후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일방지 저는 뭐에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일방지 126명이 해고돼서 그 다음에 각자의 삶 이렇게 사는 것까지 해도 저는 그 작년에 산업선교회 그 1년 동안 싸우면서 거기 작가들도 여러 명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서 여기 소설 뭐 수십 개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저기 작가님이 그 동일방직을 주제로 해서 근현대 다 쓸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자료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토지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묻습니다. 그렇게 쓰기는 너무 어렵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일방직,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문제에 매여 있는 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뭐 토막토막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수석부 현장에 내정되어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선거 직전에 저는 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조직 내에서의 핵심이니까 저를 해고를 시켰고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해고돼서 그때의 해고자 협의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이민우 선생님이 도시산업선교회의 그 옥상에 해고자 협의회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거기를 들락날락 했었던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86년 5.3 항쟁 이후로 계속 이제 인천에 조직들이 와해되기도 하고 저는 정말 저 아래 뭐 이렇게 노동자일 뿐이었는데 약간 낙동강 오리아의 상태가 됐고 법정 투쟁에서도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면서 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잘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조직도 없었고 세력도 없었고 저는 단단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의 조직 그러니까 저를 지도했던 저희 아주버님입니다. 네, 아주버님 저 이제 그만 운동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내 동생 만나볼래요? 그래서 우리 아주버님이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귀여우면서 이런 인상이어서 그러고서 만나봤다가 만날 때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헤어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인간이 좀 성숙이 덜 돼서 우리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이제 그 공장에서 해고되고 나와서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는 건 사실은 회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끝까지 있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저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에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노동 현장에 소설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쳐서 결혼을 한 사람이 그런 소설을 쓰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10여 년 동안 실제로 이제 쓰지 않았는데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까 그 열전 18인의 인천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이제 일을 뭐 어쩐지 됐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후배라고 부르는 어느 선생님이 이왕이면 그러면 이제 그 인천 이제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아니고 민주운동사를 책을 펴내면서 그냥 그런 역사 스토리적인 거 말고 사람의 이야기를 쓰자라고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쓸만한 사람이 이왕이면 소설가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글을 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했고, 찾다 보니까 후배의 마누라가 글을 쓴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쩐지 돼서 이걸 쓰게 되면서 제가 그 아까 해고되면서 그 도시사람 선교에 올라갔을 때 그때 사무장이었던 이형진 선생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날 줄 몰랐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 이제 이형진 선생님은 지금도 일반 노조에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고민이 이제 노동도 힘들었고 또 고문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치매가 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이형진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신철처럼 인텔리겐차였다가 이렇게 변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이 노동 현장에도 꽤 많았는데, 그 이형진 선생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 선생님은 정말 어쨌든 대학도 잘 나왔고 뭐 한때도 어쨌든 끝내 이 노동 현장에 있다라는 게 놀랍고, 그 이형진 선생은 그때 그 20살짜리 그 해고됐다고 뻗질나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사람이 소설가가 됐다는 거야. 이게 되게 새로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나면서 이형진 선생님도 만나고 또 인터뷰 열전에 이제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의 삶을 다시 이제 뭐 글로 쓰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비겁했던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런데 지금의 나의 고민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좀 꽤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변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 그 20몇 살짜리는 뭐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우리 남편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성 노동자회에 있었던 누군가가 우리 집을 오면서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었고, 나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연호회에서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 몇 명 모아놓고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던 분이 있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소설가로 여기까지 왔고, 이런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극복돼 왔던 게 있었던 거죠. 계속 한편으로 나의 뭐 죄 같은 원죄의식 같은 어떤 것들이 노동이라는 문제에 근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아까울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꽤 잘 아실 갈매기의 꿈, 네, 예술의 건너편에 있는 그 갈매기의 꿈도 안 갔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그 노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만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났다가 다시 그러니까 가게 된 것도 몇 년이 안 됐던 거고, 그게 아마 열전을 쓰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 갔던 거고, 노동 문제는 그 동일방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변상담을 썼더니 인천 계양기의 역사 이제 뭐 동네 이런 거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또 무슨 자료를 주겠다고, 어떤 인물에 대한 자료를 주고 뭐 이거 소설로 쓰면 대박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저한테 안 오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이런 공간도 있고 이런 공간도 있다고 그게 소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소설이 이 공간하고 맞닿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소설도 예전에 토지를 쓰던 시대와 지금의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왔고 다루는 방식도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예전에 심청전을 너무나 감동 깊게 봤다고 영화 감독한테 그 심청전 같은 영화를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작가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그냥 그런 70년대 말에 수문통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 한 부분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 또 한 뭐 고2쯤 되는 애가 사회에 눈뜨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뭔가 지금의 소설에 맞게 뭔가 써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썼는데 아까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써나가다가 다시 막혀 있고 야 이거 이렇게 막힌 적은 처음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지? 어떻게 뛰어넘지? 뛰어넘지 말고 그냥 당분간 다시 덮어야 되나? 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구의 화교실 문화원에 와 있고 계속 노동을 이야기하고 길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찾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만하죠? 네. 네.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5편의 소설을 통해서 1시간 한 10여 분 동안 인천의 노동 이야기를 계속 훑어봤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가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책 아마 다 읽어보셨던 책도 있을 거고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도 있을 텐데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마지막에 안내하셨듯이 11월 5일입니다. 저희가 11월 5일 문학기행 형태로 해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배경에 인천 노동 이야기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인천 노동 이야기 답사 여행을 저희가 문학기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지를 하고 구글폼에 메일폼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아도 좀 어려우니까 20명 정도에서 즈음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벌써 신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5일 날 한 달 동안 좀 책을 보시고 또 양채 작가님의 검은 설탕의 시간 저도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것도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독서 여행처럼 여행을 답사 길을 떠나시면 아마 남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잠깐 미국에 가 계세요. 그래서 다음 달 광고를 해드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문학계 소설 속의 노동 이야기 그 답사 기행을 다음 포럼으로 저희가 대신 진행합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모아지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되니까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기념사진 한번 잠깐이라도 같이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